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에 배치된 한국산 제품들 때문인데요. 한국산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DC 아파트에서 맞이한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늘 그렇듯 뉴스를 틀었죠. 그런데 화면에 비친 영상이 제 평화로운 아침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군사적으로 충돌했다는 속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화면에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을 집중 공격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물체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바로 라팔 전투기였죠. 3년 전 제가 인도 국방부에 강력히 추천했던 그 전투기와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이 실전에 투입되는 것을 보니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볼륨을 높였어요. 전문가들이 인도의 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인도 국제번호가 표시되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인도 국방부 특별보좌관 라오가 신두루 작전이 시작됐으며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신두루 작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년 전 인도 정부와의 비밀회의에서 논의했던 작전이 실제로 실행된 거였죠. 라오는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내일까지 델리에 도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폭발과 연기, 그리고 라팔 전투기의 모습이 비쳤어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평화로운 아침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죠.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낡은 군복 사진이 나왔죠. 이라크에서 함께했던 젊은 병사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중 17명은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당시 저는 미 국방부 특별기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신형 대전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받은 기술 데이터는 완벽해 보였죠. 새로운 방어 시스템은 이라크군의 모든 대전차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대의 젊은 병사들이 제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기대가 가득했어요. 특히 소대장 마이클 터너 중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 시스템이 정말 그들을 지켜줄 수 있냐고요.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작전 당일 그들은 팔루자 인근 마을로 진격했어요. 제가 권장한 경로와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무전기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라크군이 숨겨놓은 러시아제 코르넷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방어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어요. 5대의 험비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어요. 17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가슴에는 큰 상처가 있었죠. 그의 주머니에서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방어 시스템 제조사가 코르넷 미사일에 대한 취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정보를 은폐했던 겁니다. 제가 검토한 기술 데이터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면책을 받았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평생 제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 세라에게 직접 사과하러 갔던 날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통해 아기를 안고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 담긴 비난과 슬픔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위산업의 모든 기술 사양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필수품을 챙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수치로 가득했어요. 라팔의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 사양 대응 주파수 회피 능력까지 제가 검토하고 추천했던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가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이자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군용 헬리콥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도 공군 관계자들이 달려와 짐을 받아들고 헬리콥터로 안내했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헬리콥터는 곧바로 카슈미르 지역으로 향했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인도 공군 참모 비샬 쿠마르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비샬은 신두르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특히 라팔 전투기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비샬이 건넨 전황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제선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패턴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눈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계속 훑어보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대응이 너무 조직적이고 준비된 듯했죠. 마치 인도의 공격 패턴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헬리콥터가 지휘본부에 도착하자 수많은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비샬은 저를 임시 사무실로 안내하며 첫 임무를 설명했죠. 공개된 전투 영상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피말리아 지역 상공으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폭발이 발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라팔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하는 패턴이 표준 매뉴얼과 달랐죠. 마치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레이저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영상 속 라팔 전투기들은 마치 눈먼 채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샬에게 라팔 전투기의 실시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비샬은 잠시 망설이다 보안 해제가 필요하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게 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실제 전쟁터에 와 있다는 현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돌아온 비샬은 저에게 기밀 태블릿을 건네며 라팔 전투기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을 훑어보면서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확신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밤새 태블릿을 끄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뭘 놓친 건지 초조했죠. 그렇게 한참을 분석하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휘본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가보니 장교들이 긴급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느낌이 좋지 않았죠. 브리핑룸으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파키스탄 사마 TV 채널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샬을 바라봤어요. 비샬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다른 화면에서는 중국 텐센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 3대를 포함해 총 5대의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그리고 레이저 방해 공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라팔 전투기의 핵심 방어 체계였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매체가 과장 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라팔 전투기들이 격추된 것인지 주변의 인도 장교들은 이게 허위 정보일 수 있다고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적의 심리전일 뿐이라며. 하지만 저는 이미 제 태블릿으로 라팔 전투기의 마지막 데이터 송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라팔 전투기들의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통신 로그를 살펴보니
세 대의 라팔이 동시에 같은 패턴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을 뚫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샬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라팔 전투기들이 격추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비샬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직접 파편을 확인하고 분석해야 했죠. 비샬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장 헬리콥터를 타고 격추 지점으로 향했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로 전쟁의 참상이 펼쳐졌습니다. 마을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농경지는 폭탄 구덩이로 가득했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추천한 무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격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인도군 수색팀이 현장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저는 잔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전자장비의 형태였죠. 불에 타고 폭발로 찢겨나간 상태였지만 제 눈에는 중요한 단서가 보였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들고 기지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실을 비샬과 인도 지휘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격추된 라팔 전투기의 잔해 현장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분석 작업에 몰두했어요. 제가 수집한 전자기기 잔해들을 임시 연구실에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단서들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의 손상 패턴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파괴 형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제 개인 장비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때 우연히 인도네시아 뉴스 매체의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파키스탄, 인도 라팔 전투기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 성공적으로 침투. 저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파키스탄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라팔 방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화면만 들여봤던 터라 휴식이 절실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북을 꺼내 암호화된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3년 전 제가 인도에 라팔 시스템을 추천할 때 검토했던 기술 사양서들이었죠.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점이 눈에 띄었어요.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방어력이 문서상의 수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어요.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실제 구현된 시스템이 사양서와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의미였죠. 머리를 쥐어뜯으며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 판단이 틀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과거 동료였던 프랑스 방위산업체의 엔지니어 피에르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라팔 전투기의 스펙트라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만약 그가 잘못된 데이터를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지 의아했습니다. 반면 정말 그가 몰랐다면 누가 이런 중대한 결함을 은폐했을지 답답해졌어요. 피에르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라팔 전투기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파키스탄과 중국의 최신 전자전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특정 주파수 대역을 교란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는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대역은
바로 스펙트라 시스템의 취약점과 일치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비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샬에게 라팔 전투기의 출격 기록과 작전 보고서를 모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의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비샬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는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내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피에르의 답장을 기다리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계를 팔기 위해 거짓 자료를 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인도 공군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인도 라팔 전투기 4대가 파키스탄을 향해 출격했을 때 있었던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전자전 시스템이 라팔의 센서와 통신, 레이더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는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작전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누군가가 라팔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춘 것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조종사의 이름을 확인해보니 현재 파키스탄과의 교전 중 실종된 상태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증인을 제거한 걸까요?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순간 암호화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동료 피에르로부터 온 응답이었어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라팔의 스펙트라 시스템은 특정 중국제 전자전 장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이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회사의 압력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 라팔 시스템을 검토하면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였죠. 기술적 검토를 맡았던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이제야 그 미묘한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정 주파수 응답 테스트 결과가 교묘하게 수정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제 추천으로 인도는 수십 대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했고 지금 그 결정이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어요. 이라크에서의 실수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도 매체 NDTV의 신두루 작전 계획 분석 보도를 찾아봤어요. 인도군이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습 정보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핵심 기지들을 타격하기 위해 라팔 전투기 20대를 동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인도 지휘부에 제출하고 작전 중단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위험이 따랐죠. 하지만 지금 침묵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자전 능력과 라팔 방어 시스템의 취약점, 또 은폐된 보고서, 그리고 피에르의 고백까지 이 모든 자료를 인도 공군 지휘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요.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젊은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긴급 요청으로 인도 공군 지휘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파키스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도에 보복하겠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되었죠. 인도는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입항을 금지하고 해상 물류를 봉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어요.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파키스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고위 장교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샬이 저를 발견하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신두루 작전의 다음 단계가 논의되고 있었죠. 더 많은 라팔 전투기를 투입해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들은 아직도 라팔 전투기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모른 채 더 많은 전투기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죠. 저는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단호하게 신두루 작전의 다음 단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은 파키스탄의 전자전 공격에 심각하게 취약했어요. 계속 라팔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전투기가 격추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과 은폐된 보고서 그리고 프랑스 엔지니어의 고백까지 모두 제시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정보를 공개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비샬이 나서서 제가 도착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왔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조금은 긴장이 풀렸어요. 그러나 다른 장군이 제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도입한 최첨단 전투기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저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미 갖고 있는 K9 자주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서 K9은 이미 그 위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어요. 당시 중국산 SH-1이 한 대도 맞추지 못했을 때 K9은 40km 밖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인도 지휘부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불신과 의심이 읽혔습니다. 이미 투자한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공군 측은 지상군 장비인 K9 자주포보다 자신들의 전투기를 우선시하고 싶어 했어요. 토론이 격해지는 와중에 정보국 책임자가 새로운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최신 전자전 장비를 대량 도입했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그 장비는 제가 지적한 라팔 방어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어요. 하지만 군 수뇌부의 한 사람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전략을 바꾸는 것은 파키스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였어요. 또한 라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예민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때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프랑스 방위산업체와 협상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작전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길어졌어요. 참모총장은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회의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대규모 공습은 24시간 내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만약 이 작전이 원래대로 진행된다면 수많은 파일럿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비샬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참모총장이 정치적 압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라팔 도입을 큰 성공 사례로 홍보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했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휘부가 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했어요. 인도 국방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걸린 도덕적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비샬에게 국방장관과의 긴급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에서 공개한 모든 증거와 함께 추가 분석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어요. 과거 이라크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국방장관과의 면담 요청이 수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날 오후였어요. 비샬이 직접 와서 알려주었죠. 2시간 후에 국방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라팔 방어 시스템의 결함과 비리 증거 그리고 은폐된 보고서, 또 프랑스 동료의 고백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뉴델리의 분주한 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공포를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라팔 전투기를 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국방부 건물은 엄격한 보안 체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저는 마침내 국방장관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샬은 저를 거기까지 안내한 후 떠났어요. 이제 저 혼자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방장관 아닐 쿠마르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관통력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라팔 방어 시스템의 결함과 비리 증거 그리고 은폐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제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안일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파키스탄이 정확히 그 취약점을 공략하는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확보했다는 분석 결과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일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느냐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와의 관계와 국내 정치적 파장 그리고 군 수뇌부의 반발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이라크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로 1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죠. 안일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이미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라팔 도입 과정에서 몇 가지 불명확한 점들이 있었고 최근 격추 사건도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정보를 당분간 기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공개적으로 라팔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제안대로 K9 자주포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죠. 저는 한국 자주포라면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생각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전화벨이 울렸어요. 비샬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어요. 국방장관이 방금 신두루 작전의 전술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K9 자주포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제 SH-1 자주포와의 직접적인 대결이 예상됐어요. 그렇게 변경된 인도의 전술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샬과 함께 작전 상황실에서 새로운 전략의 초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권고에 따라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된 K9 자주포는 파키스탄의 전방 기지를 정확히 타격하며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정확도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K9 자주포가 40km 밖에서도 3m 오차 범위 내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었어요. 비샬은 중국제 SH-1 자주포의 대응 상황도 보여주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배치한 SH-1은 장거리 사격에서 K9 자주포에 비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이미 대포가 흔들흔들이라는 표현이 퍼지고 있다고 했죠. 인도 네티즌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은
인도의 새로운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K9 자주포의 정확도와 화력에 압도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시작되었죠. 워싱턴으로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의 임무는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태블릿에는 아직도 현장에서 수집한 K9 자주포의 성능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며 저는 제 전문적 판단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구 무기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저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제 라팔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해도 실전에서는 한국제 K9 자주포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보고서에는 라팔 전투기 실패의 교훈과 함께 K9의 놀라운 성능 데이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 비교가 아니라 세계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라팔 방어 시스템의 결함과 비리에 관한 증거를 담은 또 다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파일을 공개할 경우 제 커리어가 끝날 것임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보다 제 경력이 중요할 순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내면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결정은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갚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한국 무기 없이는 못 싸운다. 폴란드 군인들 사이에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조차 국방 안보는 한국에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한국 방산 기술을 응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 PGG의 조달 책임자 마르타 노박입니다. 제 직업은 우리 군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회의실이었어요. 바르샤바 본사 8층 넓은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위험하다고 단언했어요. 그들의 무기는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테이블 주변에 앉은 임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의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진행된 이 회의에서 저는 유일하게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의 성능과 전장에서의 생존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죠.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산 무기를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위험하다고 했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외부 자문역으로 초청된 일본계 컨설턴트 카즈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카로운 안경 너머 눈빛이 반짝였죠. 카즈마는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 무기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보다 복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죠. 카즈마의 말에 회의실 내부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지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싸구려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는 건 도박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검증된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제 마지막 발언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CEO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라고 선언했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폴란드의 방위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러시아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퇴근 시간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오늘의 일을 정리했어요. 회사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야책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제 남동생입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기도 해요. 영상통화로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메마른 황토색 배경, 군복을 입은 야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자원 입대한 동생은 이제 전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야책은 K9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제인데 생각보다 단단하고 우리가 쓰는 구형 장비보다 훨씬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오늘 회의에서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바로 그 무기였으니까요. 동생마저 마케팅에 속았다고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제 말에 야책은 웃음을 지었어요. 항상 긍정적인 아이였죠.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한다며 여기선 이 장비들이 목숨을 지켜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화는 가족 소식과 일상으로 이어졌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자고 약속했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길한 전화는 수요일 아침 일찍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우크라이나 연락처라고 뜨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한 남자의 목소리가 야책이 속한 부대가 심한 폭격을 받았다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현재 야책을 포함한 몇몇 대원들의 행방을 확인 중이라고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종.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죠. 지난번 통화에서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생생한데 이제 그저 실종이라는 차가운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회사에 연락해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저와 야책만 남은 가족이었죠. 동생의 소식을 알려야 할 사람도 함께 걱정을 나눌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아파트에 앉아 폰만 붙들고 있었죠.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뉴스에서는 전쟁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채널에서는 한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FA-50 전투기가 엄청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다른 채널에서는 K2 전차의 내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고작 한두 번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논쟁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 동생이 실종됐다는 현실 앞에서 방산 기술의 우열 같은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됐죠. 야책이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포로로 잡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가능성까지 말이죠. 결국 셋째 날 회사로 돌아갔어요. 가만히 집에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야책 소식에 대해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방에 불려갔을 때 그는 제게 무기한 휴가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일을 해야만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야책 생각만 하다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방산업체와의 계약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했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국의 K2 전차 성능을 설명하는 동안 제 눈앞에는 야책이 그 전차 안에 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문득 컨설턴트 카즈마가 제 쪽을 향해 무언가를 묻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평소라면 자신있게 비판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검토 중입니다라는 말만 간신히 내뱉었죠. 그런데 다음날 저녁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제 동생의 이름이 나왔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최악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나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다음 말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동생이 구조되었고 치료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구조자가 한국 NGO와 구조의무단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다. 야책이 살아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에게 간호사는 야책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가능한 빨리 병원에 와달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야책 생각뿐이었죠.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는 10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온통 야책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지만 그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도로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끊임없이 병원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어요. 낡은 2층짜리 건물. 출입구에는 국제의료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분주한 의료진들 사이로 눈에 띄는 모습이 보였어요.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등에 쓰인 코리아라는 단어가 보였죠. 병원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야책의 병실을 물었고 간호사는 곧바로 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야책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뛰어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야책은 약간 움찔하면서도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여전히 제가 누나라는 걸 잊지 않고 저를 위로하려는 모습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야책의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다리에 약간의 골절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만약 그곳에서 빠르게 구조되지 않았다면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야책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부대가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폭발음과 총성 사이에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K808 장갑차 안이었다고 했죠. 한국 NGO와 우크라이나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야책의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그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으로 찢어진 방탄복이었습니다. 야책은 그것을 가리키며 이 방탄복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총알이 방탄복을 관통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탄복에 작게 쓰여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야책을 구조한 영상이 있다고 했어요.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의 바디캠이라고 했죠. 태블릿으로 보여준 영상 속에는 포탄이 떨어진 황폐한 마을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야책을 포함한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K808 장갑차가 그들을 보호하는 동안 한국 의무 요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등에는 모두 태극기와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영상을 보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저 사람들이 동생을 구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나라의 사람들과 장비가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야책은 계속해서 한국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적인 의료 장비와 K 의무 구조 키트가 있었다고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는지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부상자 하나하나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병원 뒤뜰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이 새로 도착한 환자들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방산업계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모든 무기와 장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요. 야책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국 장비가 없었다면 살 수 없었단 말이었죠. 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탄복의 품질과 장갑차의 성능 그리고 구조 키트의 효율성까지 이 모든 것이 실전에서 증명된 거였어요. 그것도 제 동생의 생명을 통해서 말이죠.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한국 의료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맺힌 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의사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동생이 곧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바깥으로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의미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야책의 상태가 안정되어 폴란드로 이송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에 머물며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회사로 복귀하는 날 제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야책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했어요. 제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환한 빛이 번쩍인 것 같았어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14층으로 향했죠. 거기에는 한국 방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있었거든요. 14층 기술 사무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몇몇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놓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일어섰어요. 민혁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그는 영어로 인사하며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민혁에게 혹시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함께 건물 옆 작은 카페로 향했죠. 커피를 마주한 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산 장비들이 제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고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구조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그곳까지 가서 우리 사람들을 구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고요. 70년 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켜주었고 지금은 한국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필요 없다고도 했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척 깊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무기와 장비들은 그저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말하는 방식에서는 그 이상의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철학과 정신이었습니다. 민혁은 이어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무기들이 단순히 적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무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민혁은 한국이 겪은 전쟁과 그 후의 재건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형성된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바로 그들의 기술 속에 녹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죠. 궁금했던 점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자신들의 성과나 기여에 대해 크게 알리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무기가 전장에서 활약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소개하며 이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이라고요. 그리곤 제 책상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K808 장갑차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성능과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민혁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기를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는 철학과 실제 현장에서의 효용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회의에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차례라고요. 회사 내부 전략 재검토 회의가 잡혔어요. 야책의 구조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가슴속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일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여전히 그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EO와 각 부서 책임자들, 그리고 일본인 컨설턴트 카즈마까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제 의견을 존중했었죠. 저는 PGG에서 방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CEO가 지난 몇 주간의 진행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아직 한국과의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서 주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죠. 예상대로 카즈마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죠. K2 전차가 나토 전술에 부적합하다는 분석,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주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의 유사 시스템과 비교 데이터까지 보여주었어요. 카즈마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전 회의들에서 저는 항상 카즈마의 의견에 동조했으니까요. 잠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을 꺼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서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폴더에는 야책의 의료 기록과 구조 상황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CEO에게 이 자료를 화면에 띄워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허락했죠. 화면에는 야책의 부상 사진, 방탄복의 손상 부위, 그리고 구조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전투 현장의 모습을 회의실에서 보는 것은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동생의 생존 기록이라고요. 그를 살린 장비가 한국제였고 그 안에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야책의 경험,
한국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장비의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K808 장갑차의 기동성과 방탄 능력이었습니다. 여전히 포격이 진행 중인 위험 지역에서 신속하게 부상자를 이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갑차의 성능 덕분이었죠. 또한 한국제 방탄복이 치명적인 총알을 막아냈다는 사실도 언급했어요. 카즈마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적인 방위 전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제가 매주 분석하는 성능 지표와 비용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들이 실전에서의 효용성을 완전히 측정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 전장에서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덧붙였어요. 결국 한국 장비가 제 동생의 목숨을 살렸다고요. 기술적 스펙만으로 판단했던 제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무기는 결국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구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요.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숙연해졌어요. 이전의 회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CEO가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카즈마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CEO가 다가왔어요. 그는 야책의 안부를 물으며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과 마주쳤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업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K2 전차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기술적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해 계속 발전시켜왔는지 설명해 주었죠. 그날 이후 PGG 내에서의 제 역할은 미묘하게 변화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비용 분석가가 아니라 실전 효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가 아닌 기술과 철학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으로요. 그런데 PGG에서의 회의 이후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료와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휴가를 내고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지역의 난민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야책을 구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죠. 바르샤바에서 국경까지 차로 6시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황량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 임시 텐트와 컨테이너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병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국제의료지원센터라는 간판 아래 다양한 국가의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안내 데스크의 여성이 한국 NGO 담당자를 호출해 주었어요. 김정우라는 이름의 한국인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야책의 누나라는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야책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김 의사는 저를 병원 내부로 안내하며 한국 의료팀의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의료 지원뿐 아니라 현장 구조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복도를 지나며 각국에서 온 환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러시아 포격으로 다친 민간인들, 심지어 몇몇 러시아 병사들도 있었어요. 김 의사는 그들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철학이었죠. 병원 뒤편에는 작은 컨테이너 숙소들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과 NGO 자원봉사자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김 의사는 저를 그곳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현장 구조팀 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죠. 박태준이라는 구조대 리더가 야책의 구조작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위험지역에 진입했는지, K808 장갑차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과정까지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느껴진 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생명을 향한 절박한 열정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NGO와 구조팀이 뉴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박 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은 70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겨냈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감과 인간애로 움직이는 사람들, 방산업계에서 오래 일하며 잊고 있었던 가치였어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늦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현지 식료품으로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그 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영양가 높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끊임없이 방문하는 환자들,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든 우크라이나 할머니에게 김을 건네며 웃는 간호사의 모습.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어요. 식사 후 구조대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볼 수 있었어요. K-의료키트와 통신 장비, 그리고 이동식 수술 장비까지 모든 것이 효율성과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보는 반짝이는 장비가 아니라 실전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적화된 도구들이었어요. 한 젊은 구조대원이 K-의료키트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키트는 단순히 응급처치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전쟁 경험과 최신 의학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어요. 현장에서 즉시 지혈이 가능한 특수 붕대와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 패치,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실전에서 검증되고 끊임없이 개선되는 살아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철학이 있었어요.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은 가던 때와 같았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방산 분석가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와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2달쯤 지나 PGG와 한국 방산업체 간의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고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동생을 구해준 나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빡빡한 일정이 시작됐어요. 방산업체 방문과 기술 브리핑, 그리고 생산 시설 견학까지 그 모든 일정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기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방패였어요.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드는 과정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K2 전차 생산 공장을 방문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시설이었지만 놀랍도록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생산 과정을 설명해주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작업장 곳곳에 걸린 문구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녹아있는 철학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부품은 3단계의 검사를 거쳤고 미세한 결함이라도 발견되면 전체 라인이 일시 중단되었죠. 관계자는 이것이 전쟁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작은 결함 하나가 전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주말, 저는 혼자 서울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그 산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앉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올려다보니 민혁이었어요. 한국에 오면 만나기로 했었죠.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남산을 내려와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한국식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우리는 방산 이야기가 아닌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적과 직업을 넘어선 인간적인 대화였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출국장에서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작은 선물까지 건네주었죠. 홍삼 캔디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기술 너머의 인간과 숫자,
너머의 가치 그리고 무기 너머의 평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에 도착해 야첵을 만났어요. 그는 이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죠.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을 건네며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요. 야첵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을 때 느꼈다고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바르샤바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과 야첵의 사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방산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가치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